자, 이번 시간은 유자소전입니다. 아직 고전문법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고전문법만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유자소전이랑 같이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유자소전은 그냥 내용만 읽게 되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게 되면 막상 문제를 많이 틀리게 되는 그런 소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출제 요소인지 분명하게 잘 잡아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메모지를 먼저 꺼냈는데 이 앞부분에 어떤 부분이 출제 방향인지 잡아놓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준 그 교재를 펴서 필기할 수 있는 부분을 잠깐 찾아서 거기다가 체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글이 시점이 두 개라는 거예요. 자, 알겠지만 읽어본 사람들은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죠. 시작 부분은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총수와 이야기 부분으로 들어가는 곳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당연히 3인칭이죠.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관찰자 시점은 가끔 학생들이 헷갈려서 객관적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객관적인 것도 맞지만 관찰을 하는 입장이 1인칭이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들어갑니다. 주인공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객관적과 주관적 판단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은 가장 많이 교과서에서 다룬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 거예요.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신처럼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다만 이제 문제에서 가끔 선생님들이 이제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거리감을 내는 경우가 있다. 거리감. 자, 이건 좀 다른 색깔로. 거리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인물, 그리고 독자, 서술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독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상상력이 떨어집니다. 상상을 안 해. 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니까 상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인물과 멀어진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삼각형을 쳐놨으니까 서술자는 그런데 인물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가까워. 그리고 서술자는 그걸 독자에게 다 알려줘. 여기도 가깝겠지.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얘네들은 외운다. 혹시라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얘는 무조건 틀린다, 학생들이. 근데 반대로 관찰자 시점으로 갔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반대로 가면 된다. 어떻게? 자, 삼각형 똑같이 치면 서술자, 독자, 아니, 똑같이 가야지. 독자, 인물, 이렇게 가면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멀고, 여기는 멀고, 이게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우선은 수업에 주는 이 거리감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한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유자소전이라는
제목에 우선 주목을 해야 되는데, 유자라는 거.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 이름이 이름이 아니고 성이 김씨야. 그러면 김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자자로 김자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근데 이런 말 들어봤죠? 맹자. 자, 이 맹자 아니면 공자 이런 말은 들어봤을 텐데, 이 자자가 들어가는 게 뭐냐? 아이고, 잘못 눌렀네. 미안. 아이고. 우선 다시. 자, 유자. 자, 자자가 들어가는 건 존경과 공경을 의미합니다. 존경과 공경을 의미하면서 높임 전미사예요. 높임의 전미사다. 뒤에 유자 소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전자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나요? 전의 형식이 되는 건데, 전의 형식을 빌렸다, 차용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누군가 위인 전기 이렇게 해서 전자가 들어가는 그런 글들 읽어본 적 있죠. 그치? 보통 영웅 소설이 많은데 영웅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을 일대기를 구성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서두 앞부분에 인적사항이나 정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결말 부분에 내용을 좀 요약하고 그런 다음에 평가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글은 지금 어때요? 이 평가 부분이 글의 지금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게 좀 다른 거죠. 평가가 지금 글의 앞쪽에 배치되어 있다는 게 좀 다른 겁니다. 자, 특히 보면은 여기 유자라고 불리는 이 글의 주인공인 유재필의 생애를 다룬 작품인데 제목에 이렇게 전은 전인데 소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의 갈래인 전의 형식을 차용해서 인물을 제시했는데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 등에서 볼 수 있는 해학과 풍자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는 작은 일상사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들어가 있는 일대기를 집어넣은 글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우선은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목적으로 일생을 압축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가가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뭐 한다? 평가가 앞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1화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1화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어느 날 유자가 찾아왔다. 한 번은 다 본 책 없냐 이러면서 유자가 왔다. 하루는 붕어를 먹자고 하면서 어디로 오라고 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화를 제시를 하죠. 그쵸? 이런 것들을
사파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사파적 구성.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제를 말하자면 여기 있는 지금 총수가 나오는데, 총수의 허영심과 위선, 그 반대되는 이 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신념과 플러스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글이에요, 원래. 그래서 주제가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총수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사회를 비판한다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근데 요 내용만 보면, 이 전체 글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내용만 보면, 아니 이거 금붕어 요 얘기만 갖고 이게 이 사람의 어떤 굉장한 신념이 나온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전체 내용에 보면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좀 희생하는 부분도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죠. 그냥 총수를 비꼬는,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진 글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신념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글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져가려고 했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에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사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유의, 자,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뭐 차에 코 풀고 싶어 뭐 이런 거 아시죠?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본문을 보면서 잠깐 확인을 할 거고, 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글에서는 뭐냐? 세 번째 거인 바로 풍자와 해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글의 핵심이에요. 이 글의 핵심.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의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풍자는 뭐냐? 현실의 부정이나 모순을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면은 총수를 비꼬는 부분은 다 풍자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당연히 이렇게 비판하는 대상이, 다시 말하면 비판 대상이 누굽니까? 유자죠. 비판 대상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학적인 부분, 해학은 웃음을 중심으로 하는 익살스러운 말과 행동,
보통 여기서 보면 언어 유희라던가 아니면 비판을 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악의가 없어야 됩니다. 악의 없는 웃음. 또는 비판을 하는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그 밑바탕에 연대 또는 연민의식이 기반을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자, 우선은 거기 보면은 중간에 뭐 감기에 걸렸다. 누가? 물고기들이.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죽었나 봐요. 라고 지금 비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해악일까요? 풍자일까요? 이 부분은 지금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쵸? 자, 이 부분은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비웃으면서 그 사람을 풍자하는 거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해악이기보단 풍자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는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정말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술상의 특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투리, 언어유희, 풍자. 네 번째는 비속어 사용.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선 다 적을 테니까 얘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 사투리랑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와 많이들 헷갈려서 이게 비속어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자, 딴따라, 턱주가리, 꼬랑지, 새끼들, 맛대가리. 뭐 맛대가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먹어버려. 이런 것들이 지금 비속어입니다. 자,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누가 사용해요? 주인공이 사용합니다. 주인공. 그렇지만 주인공이 사용한다는 건 주인공으로 하여금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주인공은 이걸 왜 사용하죠?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판 대상을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자, 비판 대상을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주고 주인공은 더 친근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진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나에게 친근한 대상이 약간의 욕을 섞어서 얘기하면 재밌게 느껴지지만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욕을 하면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요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다 적어준 내용, 제목과 관련된 거, N 고전소설에서
따온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 그 다음에 앞에서는 얘기 잠깐 하다가 지워졌지만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두 가지의 시점을 사용한다는 거, N 거리감.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필기를 좀 했습니다. 자, 우선은 넘기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여기를 뭐 다 읽으면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앞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앞부분이. 왜냐면 이 앞부분을 대충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앞부분이 바로 직접 제시예요. 직접 제시가 뭐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이잖아요. 유자는 어땠다. 유자라는 애는 뭐 했다, 뭐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제시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자, 극적 제시 또는 장면적 제시라고 해요. 지금 이런 부분이 바로 총수와의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총수와의 장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오는 장면이고, 지금 앞쪽에서 평가가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직접 제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극적 장면적이 아니고 이 부분은 해설적. 여기는 그러니까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죠. 서술자가 직접 얘기를 하는데, 해설적, 요약적 제시라고 한다. 해설적, 요약적 제시라고 한다. 자, 여기를 보면은 다 읽진 않을게요. 특히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허릅승이라던가 비색하다, 숙성하고, 노성, 지금 이런 단어를 평소에 많이 쓴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단어 보면 밑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단어들 혹시라도 문제에서 나왔을 때 틀리는 학생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당연히 공부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서 이런 것들과 나눠 놓으라고 비속어를 따로 챙겨서 빼놓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은 비속어가 아닙니다. 허릅승이나 숫기, 비색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특히 이 앞부분에는 여기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1년생이고 보령군 대천에서 태어났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평가예요. 평가다. 중요합니다. 평가. 그리고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자, 무슨 소린지 봅시다.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밑에 보이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풀들 사이에서, 납작한 쑥들 사이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존재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풀이나
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서 우뚝하니 솟아있는 존재였다. 우뚝하니 솟아있는 존재였다. 근데 리듬을 타고 있죠. 쑥밭에서 뚜렷하고 풀밭에서 어쩌고. 그럼 이거 무슨 법입니까? 대구.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대구법. 지금 시가 아니지만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문장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여러모로 앞서 나감에 따라 숙성하고 노련하고 하였으니 이렇게 되면 뭐뭐하고 뭐뭐하고로 나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별거 아닌 걸로 문제를 틀리게 하는 그런 식의 패턴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줘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는 좀 읽어볼게요.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했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곱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은 바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는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줏대가 있었다 이겁니다. 줏대가 있었다. 그러므로 줏대가 있었으므로 자,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쪽 문단으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처럼 넘어오죠.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 남을 패롭히거나 자, 이런 건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패롭히거나 귀찮게 하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모모처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 했다? 쓸데없는 존재처럼 걸레처럼 봐줬고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 으스대는 애들은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이 그러니까 조조가 예전에 너무 술책을 잘 쓰고 잘 나가니까 얄미워서 사람들이 망하길 기다렸다 이겁니다. 자, 매양 속으로 밑줄 그어두기를 소홀함이 없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주어서 말하고 모르면 모르게 수찌게 말하여. 자, 봅시다. 수찌게. 순박하고 인정이 두텁게. 그러니까 알면 아는 대로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말했다. 이것도 지금 어때요? 대구법. 리듬을 타서 얘기하죠. 그쵸?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 좌우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주관이 없다. 그쵸? 주관이 없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을 놓는 매몰스런 구두쇠를 보듯이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였다. 그러니까 그냥 매몰스럽게 침을 뱉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관 없이 구는 자에겐 그냥 매몰스럽게 침을 뱉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문장을 쓰면 되는데 문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 굉장히 문장을 길게 썼죠. 그쵸? 그러니까 한 번에 알아듣기 힘들게 길고 긴 겹문장으로 썼으며 문장에 리듬을 타는 대구법으로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나열된 문장을 썼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의 글쓰기 스타일인 겁니다. 뭔지 알겠죠? 지금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리듬감이 있다, 대구법, 비유, 나열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글쓰기 스타일이라는 걸 꼭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그러면서도 뒤에 보면 이런 거는 그냥 한번 확인을 해줘요. 아까 내가 문단의 생애가 뭔지, 유형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갔죠. 그쵸? 자, 넘겨서 그의 됨됨이는 그러면서 시작하네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었다? 특립 독행의 돌출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선우후라. 앞에서 관동별곡에서 아마 나왔던 내용이 있죠. 먼저 걱정을 하고. 자, 잠깐만요. 먼저 걱정을 하고 뒤에 후라. 뒤에 즐기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먼저 걱정하고 그 뒤에 즐거움을 누리겠다. 그야말로 선비적인 덕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간감 나 육아여 이러면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뭡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 하나의 일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부터는 그냥 쭉 내용이니까 따로 하나씩은 보진 않을게요. 여기 보면 관련된 일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넘겨서 여기도 그냥 혼자 읽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두 번째 1화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세 번째 1화가 지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총수 얘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딴 게 아니고 요런 부분. 언어 유희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자의 말하기에서 해학과 풍자적 성격이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언어 유희,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 그리고 비단잉어가 감기로 죽었다는 엉뚱한 말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자, 유자가 비꼬는 어투를 통해 총수의 허영심을 풍자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서 살라니까 여러 가지로다 객고가 쌓여서 조시도 안 좋을 테고 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힘들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지금 누구를 놀리는 겁니까? 총수를 놀리는 거니까 이거는 풍자겠죠. 그쵸? 자, 아까 얘기했던 읽으면서 어디에만 초점을 두면서 읽으면 됩니까? 풍자니 해악이니에 초점을 두면서만 읽으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다 내용이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거기에만 확인을 해주면서 밑에 있는데 읽어주면서 읽으면 굳이 선생님이 여기를 따로 읽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들은 앞에서 정리한 부분을 대신해서 쭉 넘기겠습니다. 자, 대신 잠깐만요. 끝에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로 갈게요. 앞부분 그 본문은 각자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이 학습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흥부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쵸?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꼭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이 나왔는데 여기 흥부전에서 잠깐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은 5장 6보로 돼 놀부는 5장 7보였다. 딱 보면 어떻습니까? 6보를 7보로. 이거 언어 유희죠. 그쵸? 어찌하여 그런 거 하니 심술보 한 가지가 큰 장기 주머니만 하게 5장에 들어가 간 옆에가 붙어서 심술보 한 번만 뒤집히면 심술을 피우는데 썩 야단스럽게 피우겼다. 술 잘 먹고 욕 잘하고 쌈 잘하고 욕 초상난데 춤추기 불 붙는데 부채질 어린아이 집어뜯기 다 된 흥정 그만두기 과객이 들어오면 재울 듯이 두었다가 해가 지면 쫓아내기. 지금 보면 부채질 뭐뭐하기 계속 어때요? 명사로 종결을 하던지 아니면 뭐뭐기 명사화 시킨 걸로 끝내던지 해서 나열하는 거죠. 나열하던지 열거를 쭉 하는 거네요. 그쵸? 끝까지는 안 읽을게요. 하여간 이거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쵸? 끝까지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아이고 비 오는 날 장똥 열기 부영 친구 봉변 주기 장에 가면 억지 흥정 간 곳마다 도둑질 다 나쁜 짓이잖아. 날마다 이놈이 행하는데 자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한다. 놀부가 이런 얘기를 지금 언어 유희 한번 나오고 명사 또는 명사화된 걸 나열해서 쭉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나쁜 행동인데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웃음이 유발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해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답을 보면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 흥부전에서는 술 잘 먹고 욕 잘하고 이놈의 행 뭐 이러면서 심술구전 행위를 나열했다. 까닭은 놀부의 악독한 행위가 어떻다? 나열됨으로써 심각성을 잃고 유희화되면서 웃음이 유발된다. 똑같이 유자소전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베토넨 벤또 뭐 이런 부분 있죠. 또는 아까 전에 봤던 밤새 곧불이 들어서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잉어가 죽었다. 누군가가 죽었다. 슬픈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언어 유희로 뭐 된다? 희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웃음이 유발되는 것은 같은 측면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며가 있네요. 자, 여기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 딱 두 개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안 나와 있네. 여기 있구나. 생명순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순환의 원리. 쉽게 말하면 내가 사과를 먹어요. 사과를 먹으면서 이 사과가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는가를 느끼면서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 사과를 먹으면서 햇빛이 쏘여졌겠구나. 사과를 먹으면서 아, 토양의 성분이 여기 들어왔겠구나. 아, 사과를 먹으면서 지구의 중력을 받았겠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과를 먹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봅시다. 간단하게. 자, 여기 있는 거. 우선은 네모칸 친 거. 사과를 함께 한 자연물입니다. 자연물. 우선은 계속 사과를 먹는다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거는 머릿속에 우선 받고 시작합니다. 자,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장맛비를 먹는다. 소슬바람을 먹는다. 눈꽃송이를 먹는다. 우선 여기까지만 딱 보면 어때요? 계절의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갑니다. 그쵸?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새소리를 먹는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그라미. 뭐가 됩니까? 인간의 역사입니다. 자, 요 위에까지는 자연이었다면 이제 인간.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얼마나 탐구하고 노력했는지의 지식.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진짜 이걸 봤다는 게 아니고 이 사과나무가 커갈 때 이런 사람이 있었을 테고 그런 사람의 집 딸이 아마 이 하늘을 바라봤겠지. 그런 농민과 그런 농민의 딸이 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 가지를 먹는다. 세월을 먹는다. 나이테를 먹는다. 뿌리를 먹는다. 씨앗을 먹는다. 자,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점층법으로 갑니다. 자양분인 흙을 먹는다. 지구 중력을 먹는다. 우주를 먹는다. 점점 커지죠? 그쵸?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우리 인간도 끝내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사과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나중에는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진짜 사과가 나를 먹는 게 아니고 사과와 내가 하나였구나. 일체감이 든다. 하지만 문장만 보면 사과는 나를 먹을 수가 없는 건데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문장을 썼으니까 역설법이다. 모순된 문장 표현은 무엇이다? 역설법이다. 자, 여기 보면은 표현 방식 세 가지. 역설법, 점층법, 반복법. 정확히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감 연결시켰고, 자,
이 부분을 학교에서 했는지 몰라서 진짜 간단하게 했지만 어차피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45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수업은 여기까지 끝내고 우선은 교실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